일본에 온 지도 언 1개월이 지나가고 있을 때쯤 필자는 원초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필자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던 중 결과는 적자. 필자가 가지고 있던 돈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평일 주말 알바를 2탕을 병행하며 열심히 번 돈, 그 돈으로 대학교 1년치 학비로 책정해 놓았고 이 돈은 건들 수 없는 금단의 돈이었죠. 부모님께서는 1년치 살집의 집세와 학계초 들어가는 책값, 여러 공과금을 지원해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필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그 외 물자를 구입하는 일은 곧 적자로 이어지게 되었고 필자는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8,000엔이나 적자네요. 필자의 집세 월 35,000엔, 광열비 8,000엔, 공과금 3,000엔, 식비 25,000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5만에서 6만엔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집에서 150만원 정도를 매월 받는 것으로 들었고 필자는 거의 집세와 식비 정도 내면 집에서 받는 돈은 제로가 되었죠. 때문에 이대로 적자가 계속되었다가는 곧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필자는 일본에서 살기 위한 생존을 해야 했고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유학 오기 전에 1학기 동안은 공부에만 매진하고 절대 알바를 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깨버릴까도 수도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란 것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집안 형편에 비해 무리한 일본 유학을 감행한 필자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들 걱정에 열심히 일하실 부모님을 위해선 그건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필자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원조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날 인터넷 전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죠. 엄마, 이러해서 이러니까 지원 사격 좀. 그런 요청이 있었고 3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필자의 집 문 앞에서 우편 통지문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우편이 와서 쪽지를 남겨놓은 듯 했죠. 하지만 필자는 그 흔한 핸드폰조차 없었기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대학교까지 다시 돌아가서 국제교류실에 있는 선생님께 부탁을 했고 그렇게 전화기를 빌려 쓴 뒤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둥! 우편이 왔는데 그 부피는 실로 무지막지했고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는 식료품으로 가득했고 필자가 부모님께 부탁한 것 외에도 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할까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그 택배에 들어있었습니다. 필자가 부모님께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반찬이었습니다. 필자가 일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굳이 멀리서까지 한국 반찬을 공수해온 것은 아닙니다. 필자는 일본에 오자마자 일본 음식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좀 더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했다면 이것저것 먹어보며 잘 지냈겠지만 가계부와 돈의 흐름을 봤더니 하루 3끼 먹는 식비에서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다고 식비를 줄이기에는 내가 건강한 유학생활을 하는 그 모토 자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때문에 필자는 한국 부모님께 먹을 것을 공수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였죠. 반찬 중에서도 잘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으며 작은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찬류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콩자반, 오징어채 무침, 고추장, 김치, 김, 건미역 등등. 사실 필자는 위의 반찬들을 전부 다 스스로 만들 예정이었기에 재료들을 부탁했었습니다. 위 반찬을 만들 재료는 일본에서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재료의 가격도 한국에 비해 매우 비쌌고 당시 환율이 100엔당 1250원이라는 높은 환율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로 직접 돈을 벌지 않는 이상에는 필자가 구입하는 모든 것이 사실상 한국에 비해 손해였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그런 마음이 기특해 하셨는지 손수 다 만드셔가지고 락앤락 통에 전부 다 넣어서 보내주셨던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오징어채 무침,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쌀밥과 2가지 이상의 반찬, 게다가 너무 반가운 김치까지. 이 맛은 미미로다. 미미는 맛이 매우 훌륭함을 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필자는 다시 이제 학교에서 먹는 점심값을 어떻게 아껴야 할지 다시 고민에 들어갔죠. 필자의 학교 식당에서는 엄청 많은 메뉴가 있었는데 라면부터 시작해서 돈부리, 튀김 등등 30가지가 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르는 히가와리테, 쇼쿠로 날마다 바뀌는 정식입니다. 그날그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식이 가장 값이 비쌌고 많은 학생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죠. 필자는 지금까지 가장 가격이 착한 계란 볶음밥 그리고 돈지루를 먹으며 나날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엔화를 하루하루 매일 정기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지출은 꽤나 컸고 때문에 필자가 생각한 끝에 그래, 도시락을 매일 싸가지고 다니자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소로 갔고 초등학생이 쓸만한 파랑색의 2단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구입했고 깨끗하게 살균 한 뒤에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귀차니즘은 어쩔 수 없던 것인가. 생각은 늘 했지만요. 아침에 기상시간이 되면 에이씨, 그냥 돈 안 쓰고 안 먹어, 씨. 이런 귀차니즘이 매번 승리를 했고 그렇게 자주 점심을 거르게 되었고 그렇게 점심을 거르게 됐더니 자연스레 오후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었죠. 필자는 또다시 각오를 다지고 그래, 어차피 매일 아침 이렇게 자는 거 아예 전날 도시락통에 밥칸에 밥을 넣고서 도시락통 자체를 냉동실에 넣어놓자.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면 2분 정도면 띵 해서 가지고 가자. 당시 필자에게 있어서 획기적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전날 도시락 통째로 냉동실에 얼려놓았고 아침에 기상하여 세면 세족하기 바로 직전에 띵 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 씻고 나면 집을 나설 때 밥을 들고 포장된 김을 하나 책가방에 넣어 챙겨가면 점심 도시락 완료. 그날도 축구남과 수업을 같이 듣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축구남은 대학교 축구부에 잠깐 들러서 동아리 가입에 관한 걸 묻고 온다며 필자 보고 먼저 가서 먹고 있으면 나 금방 서류만 챙겨서 식당으로 갈게. 그런 말을 남겨놓고선 필자를 먼저 보냈죠.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표를 사는 자판기에 학생들이 줄을 지어 있었고 필자는 도시락을 싸왔기에 그 장사진을 뚫고 바로 식당으로 입성했습니다. 한쪽 구석탱이에 자리를 잡고 나니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밥을 먹고 있는데 필자는 혼자 6인 식당 테이블에 혼자 그렇게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후다닥 밥을 꺼내 먹고 싶었지만 혼자 먹는다는 것보다 반찬을 김 하나만 가져와서 밥에다가 먹는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이 뭐 같은 나라에 와서 기묘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날마다 심령 체험을 하고 있는 저 아닙니까? 이래선 돈을 아낄 수가 없고 돈을 아끼지 못하면 이 일본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더니 어디선가 생존 욕구가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이소 500m표 초딩 도시락통을 꺼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A4 용지만한 포장된 김을 꺼내고선 오호, 거침없이 손으로 쫙쫙 김을 뜯었고 밥에 싸서 먹기도 하고 척척 올려 먹기도 하고. 그래, 이런 나의 궁성스러운 모습 볼 테면 봐라. 난 지금 밥 먹어서 매우 무지하게 행복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좀 밍숭맹숭한 싱거운 맛이 나면 A4 용지만한 김을 반으로 잘라서 김만 입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김은 조자룡이 창을 휘두르는 모습 마냥 필자에 의해 찢겨져 나갔고 어느새 밥칸에 밥을 다 먹어갈 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풍낙엽으로 김을 먹고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 시끄러운 식당이 엄청 조용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밥을 배식받는 사람이나 버리러 가는 사람이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나 모두 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식받고 있던 줄 사이에 내 소중한 친구 축구남이 끼어있다는 것도 눈치를 채게 되었죠. 필자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면서 야, 축구남. 내 거의 다 먹어간다. 빨라 먹나? 그렇게 외쳤고 조용한 식당 안에 내 목소리는 사자우 마냥 우렁차게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내 목소리를 기점으로 다시 식당은 시끌벅적한 상태로 되돌아갔고 주문한 음식을 받은 축구남은 어리 빠진 모습으로 음식을 들고 내 앞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선 와, 너 쩌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필자는 뭐냐고 물어봤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니도 김 먹을래? 그렇게 김을 한 장 가져가란 듯이 포장지를 열었고 어서 집어가란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그러자 축구남은 감사하게 선뜻 김 포장지에 두 손가락을 놓고선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와, 이거 엄청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A4 용지만한 김 크기에 놀랐는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잘라서 먹을까? 잘게 잘라서 후리카게처럼 뿌려 먹을까? 그렇게 혼잣말로 궁시렁대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필자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 한 장에 뭘 그리 정성을 다하냐? 그냥 대충 먹어. 여기 또 있다. 그러면서 또 먹을 테면 마음껏 먹으라 하면서 필자는 귀찮은 듯 다시 밥에 김을 싸서 김밥을 먹듯 먹고 있었더랬죠. 축구남은 다시 받은 김 한 장을 자기가 받은 식판에 4등분을 해서 2장은 밥 위에, 1장은 된장국 속으로, 나머지 1장은 반찬 있는 쪽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까? 야야, 그냥 먹어라. 무슨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노? 잘 먹을게 어쨌든. 그러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축구남은 한창 밥 먹는 중간에 이야, 너 알고 봤더니 부잣집 도련님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필자는 어이가 없다 못해서 이 새끼 누구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못 들은 척 무시를 했더랬죠. 근데 축구남은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야야, 너 집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 새끼가 고차원적인 반화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을 비꼬는 건가? 이 덕후 새끼가 한번 형한테 혼나보려고? 새끼.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힘들게 사귄 마음 맞는 친구였기에 속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고 아니다. 우리 집 부자 아니야. 그렇게만 말해주었더랬죠. 그렇게 밥을 먹다 말고 축구남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너희 아버지 혹시 이 김장인이셔? 이때 김장인이라고 말했는지 김 만드는 사장님이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필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운송업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갸우뚱하더니 자기가 축구 부실에 다녀오고 급히 표를 사서 밥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저 구석에 내가 보였단대요. 근데 제가 웬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포장지를 뜯더니 얼굴만한 김을 한 장 한 장 꺼내서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김을 대충 먹더라는 거죠.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큰 김을 본 적도 없고 게다가 김을 그렇게 막대하는 녀석은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니들이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냐? 언제부터 일본이 김을 신성시했냐? 그런 말도 축구남을 빚고 왔는데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은 수심도 깊고 고로 물살도 세서 김 양식도 잘 안 되고 애초에 맛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김에 기름을 바르고 구워서 맛소금을 뿌리는 김 자체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필자가 살던 곳은 꽤나 대도시 외곽 지역이었기에 한국의 것이라곤 김치나 신라면, 참이슬 정도였는데 간간히 일본 김을 맛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죠. 맛은 정말 더럽게 없었고 너무 두꺼웠습니다. 게다가 무슨 생긴 게 생김인지 뭔지 입천장이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한쪽 구석탱이에 6인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너무나도 자신있게 그렇게 김을 뜯어먹는 모습. 그 패기에 놀란 건지 아니면 불쌍해서인지 의문이지만 한국 김을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필자의 가방에는 항상 김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 팀으로 하는 과제나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어김없이 가방 안에 김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선 그렇게 친구를 만들었죠. 일본은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받으면 반드시 무언가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필자는 이 일로 김의 힘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얘기할 학교 축제 때도 엄청난 대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